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해병대 순직 사고 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 호주 대사 사의를 표명했죠. 네, 주 호주 대사 부임을 위해서 출국한 지 11일 만에 귀국했던 이 대사 귀국 8일 만에 사퇴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 대사 측은 외교부 장관께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 대사 측의 변호인에 따르면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를 해왔고 하지만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를 잡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이 대사 사의를 직접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MBN에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대통령실에 이 대사의 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한 위원장의 요청을 대통령실에서 수용한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종섭 대사 논란 결국 총선 악재가 됐다는 것이 총평이었는데 이 자진 사퇴로 악재가 이제 수습될 수 있을까요? 진 교수님부터. 뭐 수습이야 되겠지만 이미 데미지를 입을 대로 입은 상태 아닌가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될 걸 애초에 왜 임명했는가? 이걸 임명한 국민들이 뭐라고 할까? 이걸 생각했어야 되고 예. 또 설사 임명했다 하더라도 실수로 음흠. 국민들로부터 비판이 나온다면 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사퇴할 거면 진작에 사퇴하는 게 더 좋지 않았겠는가? 음. 또 돌파할 거면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논리라는 게 뭐 방사 아니고 핑계를 댔단 말이죠. 또 좀 더 훌륭한 논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과 호주 관계가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이제 다 군사적 또 동맹으로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든지 설득하다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결국은 시간만 놓쳐서 데미지는 데미지 입은 상태로 결국은 이제 수습을 한 거죠. 예. 자, 박 시장님. 일단 뭐 만시지탄이고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실 특히 정무적으로 상당히 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섭 대사가 변호를 통해서 입장문을 내는데 여기에 보면 나의 사퇴를 외교부가 수리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에 이종섭 대사가 피의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심을 받아들이는 거라면 대통령실이 더 주도적으로 했어야 돼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부 보도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청했고 대통령실이 받았다고 해야 됐는데 예. 아마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심을 제대로 대통령실이 민심을 받아간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대통령실이 주도해서 이종섭 대사를 사임시키고 수사를 받게 하겠다고 입장이 나와야 되고 예. 그런 게 더 강조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퇴로 갔는데 이 총선의 악재를 얼마만큼 또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만시지탄이다 이런 평가도 하셨습니다만. 네, 일단 뭐 어쨌든 시기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판세 분석을 하면서 지난주에 저점을 찍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런 타이밍에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또 우리나라 선거 운동 기간 자체가 짧고 현재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 사전 투표까지 감안하면 일수가 더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도 한 국민의힘 후보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함께 행보를 했던 그 동작 지역의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는 왜 이제야 됐냐라는 반응을 또 그 자리에서 했거든요. 그게 아마 국민의힘의 좀 평균적인 심리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또 이제 국민의힘은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말을 하겠네요. 자, 더불어민주당 오늘 경기도 성남에서 현장 선대위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다음 자리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 출석 날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성남시 분당구에서 현장 선대위를 열었습니다. 접전 양상이라고 중평을 받고 있죠. 분당갑의 이광재 후보, 분당을의 김병욱 후보가 참석을 해서 선대위 회의 이후에 또 기자들에게 지지 표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불출석을 했는데요. 대장동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라고 하면서 재판을 받는 아까운 시간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의 폭주를 심판해 주시리라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에도 기존 일정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4월 2일 그리고 4월 9일 두 차례 더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후보 중에 부동산 관련 논란이 있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경기 화성을의 공영훈 후보,
투기 관련해서 양문석 후보는 대출 관련 의혹이 있네요. 네, 공영훈 후보는 현대차 부사장 재직 시절인 2017년 6월에 서울 성수동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했었는데요. 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실거주 요건이 부여가 되는데 이 직전에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입 당시에 11억 8천만 원이었던 주택은 현재 시세가 30억 원에 근접을 하고 있고요. 예. 이에 대해서 구역 지정이나 주변의 서울 숲 조성 등의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이 아닌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 공 후보 측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은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같은 것들을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양문석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받았었는데요. 예. 대출을 갈아탈 때에 20대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해서 11억 원을 빌렸습니다. 딸이 소득과 재산이 당시 없었는데도 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는 점, 대출 이자는 또 누가 갚았는지 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됐고요. 양 후보 측은 편법이라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예. 자,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제 재판 출석, 선거 끝나기 전에 이제 2차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 일정을 고려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재판 일정을 누구나 다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발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진 교수님. 뭐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려면 법원도 지금 무슨 법원 독재냐, 뭐 판사 독재냐 또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 독재까지 얘기할 수 있어도 뭡니까 판사 독재라고 얘기하기 힘든 거죠. 법원에서는 사실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정치인의 특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일반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재판에 안 나가고 이런 걸 난 예를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판결 결과가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할 거고. 그래서 여기서 뭘 읽을 수 있냐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사법적으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한다. 거기에 따라서 사실 재판 그 전략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선거법 재판 같은 거 그냥 뭡니까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유죄가 나와도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나가서 또 꼼꼼하게 다 따지고 해서 되도록 끌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박 실장님. 일단 뭐 과거에는 저도 들어보면 공안 검사 있잖아요. 예. 공안 부장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본 분들이 선거에 임박해서는 잘 수사를 하지 않는다. 선거가 지난 다음에 하고, 그러니까 법조에서도 선거에 미칠 영향들을 그냥 이런 판단을 않고 하면 영향들이 실제 생기고 이게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안 쪽에서는 그런 걸 많이 했다. 특수부 같은 건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예. 그냥 하는 편이었죠, 수사를. 그랬었는데 저는 법원도 기본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뭐 선거 일정을 좀 감안할 수 있다고 봐요. 임박해서 예를 들어서 뭐 2, 3주 정도 예. 특히 선거 운동 기간에는 감안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저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좀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는 근데 지금까지 법원이 판단하기에 선거를 너무 재판을 너무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선거 운동 기간과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공영훈 후보, 양문숙 후보에 대한 의혹이 있네요. 자, 이제 내용을 다 정리해서 들으셨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관련 민주당에서는 양문석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는 공식 대응은 없을 것이다라는 보도도 방금 전에 나온 상황이기도 한데 진 교수님부터 들어주시죠. 검증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실은 이게 공천 취소가 되어 마땅한데 문제는 이거 사실은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자기 아이한테 30억을 갖다 증여했다는 얘기고 또 예. 하나는 편법으로 사실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에 그 갭 투자 이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갭 투자는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노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건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별 타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냥 가자. 예. 하지만 다만 이제 유권자들은 그 후보 개개인의 평가를 할 때 아마 이 부분이 들어갈 거고요. 또 하나는 당 전체 선거 기조에도 사실은 썩 그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예, 박 실장님은? 일단 뭐 그냥 생각을 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는 게 본인이 쓰려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자녀에게 혜택을 주고 물론 노후에 예.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물려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인정을 하는데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일부 이제 계약을 할 때 부동산을 계약을 할 때 당시 현대차가 이 부지에 대한 그 현대차가 들어가는 3표 부지를 했다 뭐 협약 체결을 하는데 그 전날에 계약을 했다는 거 혹시 뭘 알고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정확한 건 모르죠. 사실 우연히 전날이기 때문에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좀 장성한 뒤에 대부분의 관례적으로는 뭐 결혼할 때 좀 준다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군대를 제대한 뒤에 30억짜리 물론 이제 지금 시가 그렇죠. 지금 시가 그런데 당시에는 11억 8천만 원. 예, 매입할 땐 그렇게 되고 근데 그거는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 증여세도 냈다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유권자들이 느끼기에 일견 부러우면서도 일견 소외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 저런 분이 상대적 우리를 박탈감이 있을 수 그렇죠. 있다. 저런 분이 우리를 대표할 수 있나? 또 지역구가 마침 화성을이거든요. 동탄. 그래서 이거는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면 이제 유권자들에게 사전 투표 참여를 독려하지 않겠다 이게 설명을 했다가 이게 논란이 일자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수습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홍석준 종합상황실 부실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종적인 투표율 제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전통적으로 사전투표에 대해 저희 일부 지지자들이 아직까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전투표 독려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것을 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자 윤재옥 원내대표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예.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독려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 조작서는 부정선거역 그걸 계속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사전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도 있다고 하는데 체포됐군요. 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사전투표소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A모 씨를 건조물 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계양구 내에 행정복지센터 5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한 다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앞서 경남 양산시에서 사전투표소 4곳에 통신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 지자체들이 사전투표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접수가 됐고 예.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해 어제 오후 9시쯤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 있던 A 씨를 검거를 한 것인데요. A 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사실은 사전 투표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죠. 금요일, 토요일. 네, 금요일 4월 5일, 6일인데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정말로. 네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죠. 지지층 일각에 여전히 사전 투표 불신론이 있다고 하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예. 국민의힘 문제뿐 아니라 이제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 이게 유튜브 정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을 믿음으로 대체해 버리는 겁니다. 판타지 세계에 좀 갇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들이 무슨 정치 집단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준 종교 집단 비슷한 겁니다. 거기서는 사실을 믿음으로 대체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이 사람들의 그 광신성이 얼마나 극단적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예.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꽤 큰 세력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석준 이런 분들도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을 또 요구를 해요. 그거를 당 지도부에다 너희들은 뭐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니까 또 선거 기간에 또 그들의 요구를 갖다 거절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주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사전 투표를 안 하게 되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들만 손해예요. 왜? 사전 투표 안 하고 당일날 투표하려고 했다. 그날 또 당일날 일이 있어가지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만 손해인데 이게 결국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부메랑이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 박 시장님. 이 사전 투표의 조작 의혹도 지난 총선에서 구구 유튜버 정확히 말하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제기했던 거거든요. 투표인과 투표용지 수가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당시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전국에 개표소 하다 보면 뭔가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관인들이 각 당의 참관들이 다 보고 문제 없다고 얘기한 거다 기본적으로는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유튜버들이 그렇게 한 거를 집권 여당에 야당도 아니고 한 제5야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상황실 부실장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사전 투표는 적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죠. 이건 뭐냐면 홍석준 위원장이 저 지역구가 대구거든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정서가 그러면 극우적으로 돼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이 선대위에 중심축에 많이 가 있다는 거는 선대위가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지난번에 나타난 종북 현수막을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거 빼라고 하는데 예.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약간 손발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때 딱 잘랐잖아 이거는. 그래서 그 들어가서 국민의힘 논쟁 시대에. 발을 싸웠거든요. 음.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뭐 사전 투표도 직접 날인해야 된다. 약간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아하. 이제 선거철이 딱 되니까 딱 자르죠 지금. 야당일 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데 이런 집권 사람이 여당이 하는 존재하는 건 것도 좀- 사실인데 예, 문제는 예. 뭐냐 공당에서 그걸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선거 전문가인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하면 유권자들이 네.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근데 사전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이제 좀 다른 의미에서 뭐 음모론보다는 뭐 난 더 지켜보고 찍어볼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뭐 그 점에 대해서는 각자 존중받을 필요가 있겠고, 예를 들면 이제 당일 투표를 장담하실 수 없는 분은 사전 투표하세요. 이렇게 독려를 하면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음흠.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사전 투표 이렇게 나오면 민주당에서 땡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일 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먼저 산- 하는 게 낫지. 산수적 손해예요. 예. 예. 다만 몇 퍼라도. 예, 투표는 일단 무조건 당일이든 사전이든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사이에 이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일부 또 나오는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양당 지도부 입장이 지금 현재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양당 단일화론의 과정을 좀 살펴보면 출발점은 양향자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경기 용인 갑에 같은 지역 출마를 한 국민의힘 이원무 후보를 두고 당명을 빼고 개인 경력만 갖고 경선을 한다면 응할 용의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예. 이 발언에 대해서 개혁신당의 천하람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은 경력으로 승부하면 이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단일화 제안을 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응은 사뭇 달랐는데요. 장동혁 사무총장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서울권 공동선대위원장도 용인 갑에서는 양향자 원내대표가 이원무 후보를 지원을 하고 화성 을에서는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지지하는 이런 단일화 아이디어를 꺼내기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준석 대표 등은 단일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위원장도 개별 단일화 협상을 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으로 당에서 징계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움직임도 미세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개 경고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일부 지역은 자의적으로 그 자의적으로, 후보가 후보가. 판단을 해가지고 단일화를 하는 사례도 또 충북 청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하. 개혁신당 지도부에서는 이것을 단속하기 위한 그런 고삐를 또 잡는 모습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 개혁신당 단일화 논의 일단은 양 지도부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만 또 선거는 또 생물이고 정치도 생물이기 때문에 임박해서 또 혹시나 있을 수 있지 않게 갔는가. 없다고 봐요. 아하. 왜냐하면은 그 개혁신당은 노선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윤석열 때리기로 잡았거든요. 윤석열 정권 심판론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 자리를 지금 조국신당이 가져갔다. 조국혁신당이 가져갔다고 믿거든요. 조국신당이 성공한 게 바로 뭐냐면은 그 선명한 정권 심판 구호였단 말이죠. 거기 경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뭐라 그랬죠? 탄핵 얘기 우리는 안 하겠다. 그건 그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천하람 위원장이 탄핵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서를 달았습니다. 예를 들어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거나 단서가 밝혀진다면 이란 단서는 달았지만 탄핵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그건 앞으로 그 정권 심판론과 를 놓고 조국 혁신당과 경쟁하겠다는 겁니다. 선거 기조가 그렇게 짜였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자살 행위인 거죠. 그 때문에 좀 단속에 나서는 거고 일부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말이 후보 단일화지 단일화가 아니라 개혁신당 쪽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선거를. 왜냐하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역구 상당 부분이 당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포기할 때 명분을 이제 단일화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 사실은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몇 % 이상 받아야지 또 선거비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도 생각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저도 뭐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예. 웃기잖아요. 실컷 윤석열 정부 심판하겠다. 이걸 이제 더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음날 갑자기 미안해 잘 지내자 손잡자 웃기잖아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예. 그럼 국민의힘이 이걸 몰랐냐? 음. 몰랐다면 싱크탱크가 없는 거고 저는 알 거라고 봅니다. 예. 아는데 정치적으로 지금 개혁신당에 출마한 지역에서 적게는 뭐 2% 많으면은 이준석 대표는 물론 훨씬 많지만 많게는 5% 6%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편이야. 쟤네한테 굳이 표줄 필요 없어. 라는 그냥 정치적 메시지라고 봐요. 근데 이걸 또 양양자 원내대표가 처음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되는 건데
뭐 양현자 대표가 원내대표로서는 단일화해서 지면 그냥 깔끔하게 선거 비용도 안 쓰고 물러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예. 당의 메시지가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가는데 음. 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나는 손잡을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더군다나 원내대표인데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고요. 자기는 뭐 손해 볼 게 없는 거죠. 네. 지면 깨끗하게 이제 선거 비용 안 드는 거고 이기면 더 좋은 거고. 예. 그러니까 저 개인적 차원에서 그러는데 당적 차원에서 이미 노선이 정해졌습니다. 2부에 이주영 개혁신당 공동 총괄 선대위원장이 나오기 때문에 또 관련 이야기는 좀 더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좀 얘기를 해보죠. 자, 이게 지금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신임 의사협회 회장의 행보에 관심을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면택 당선자 주요 발언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대 정원 2,000명 양보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입장이 확고하다. 그런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민들의 그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 룰렛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 국민의 생명을 담보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이다. 네, 의협의 이면택 당선자 오늘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정치권을 겨냥하고 나섰는데요. 의사에게 사기꾼, 부도덕한 존재, 이기주의 같은 프레임을 씌우는 나쁜 정치인이 여야 없이 존재한다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치인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예. 임 당선자는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진일보 했지만 사과 없이는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조금이라도 부당한 탄압이 들어오면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총파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 없는 대화에 대해서는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예, 자 이명택 당선자 또 대통령 주변에 십상시가 있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 전략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네요. 네, JTBC 유튜브 뉴스 들어가혁에 출연한 이면택 당선자는 의대 증원 문제는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폴리패서, 의사를 탄압해서 총선을 이겨보려는 사람들, 승진을 위해 목을 맨 관료들의 합작품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런 주변의 십상시들이 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은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회 20, 30석의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 또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다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 자 새로운 의사협회 신임 회장, 자 정부와의 대화, 자, 어떤 좀 타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진 교수님. 근데 이분이 굉장한 강성이더라고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게 사실 의사들이 정치 투쟁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경하고 예. 또 입장도 강경합니다. 의사수 정원 유지가 아니라 의사수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근데 그 또 반대편에 있는 그 차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 집단 전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기득권 집단이라고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이게 뭐 대화하자는 태도입니까? 그래서 강대 강으로 이제 부딪히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정말 누가 있냐면 대통령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굳건한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이 약간 대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국의 대처 그렇죠. 수상 같다. 지지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 원래 전광판 보는 사람 아니야. 지지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만큼 성공해낼 거야. 그러면 나중에 그게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지금은 국민들의 뭐랄까 지지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걸 성공해내면은 예.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방금 이분이 그 차관 이분이 사실은 자기 혼자 판단으로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 선거 국면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고 의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거 끝나게 되면 굉장히 불리해지거든요. 예. 지금 총선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20, 30석 좌우할 수 있다. 물론 좀 과장은 됐지만 꽤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최대한 때려보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의대 정원이 2,000명으로 이제 정부가 했고 예. 이분은 조금도 후퇴도 없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했는데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저는 남은 총선 기간, 선거운동 기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줄여서 협상을 하면 윤 대통령이 뚝심으로 밀어붙여서 의사들의 항복을 받아내서 어느 정도는 늘렸어. 예를 들어서 뭐 반 이상을 늘렸다 그러면 그런 평가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제가 여권 관계자들 물어보니까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들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정말 하는데 대통령은 조금의 움직임도 없다. 아하. 그리고 이미 그 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다 배정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게 5월 달까지인데 이미 배정이 됐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각 또 계속하고 지방 있고. 의대들은 또 막
확정 뭐 플래카드 그렇죠. 붙이고 뭐 그랬을 거 근데 아니에요? 사실 고치면 또 됩니다. 그런 것도 그런가요? 아닌데. 근데 대통령이 지금 대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딱 보니까 뭐 지금쯤이면 병원에서 막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좀 안 벌어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의사들이 사직서는 냈어도 계속 근무하고 있고 그건 의사들이 이러다 또 보니까 예. 지금은 사실은 압도적이거든요. 그 정원을 갖다 늘려야 된다는 건 거의 뭐 100% 육박하더라고요. 여론조사를 보면. 다만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과반 정도를 넘는 건데 이렇다면 밀어붙여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2,000명 숫자까지는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예. 여기는 많은 전문가들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과도하다. 단계적으로 갔다 가고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점차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이 지금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전면에 나선 거는 고집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의대 정원 문제도 지금은 그 단계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뚝심에서 고집스러움으로 변하는 단계가 전 지난주부터 왔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의협 신임 회장이 당선인이 줄여야 된다. 우린 개혁신당 지지할 거다. 그는 개혁신당에서 반대할 겁니다. 우린 지지하지 말아주세요. 아니죠. 가만히 있어야죠. 왜 예. 반대를 합니까? 주는 표를. 저 어제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은 파국을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그러니까 의대 증원 문제도 이종섭 대사가 결국 또 자진 사퇴한 것처럼 총선 선거 임박해서 파격적인 안이 중계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네. 보세요? 근데 이게 사실 의료 일정이기 이전에 교육 일정이 돼버려서 아, 의대 정원, 그러니까 의사가 당장에 이제 배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네요. 내년 입시의 입시네요.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아. 교육부하고 다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기술적으로 되돌릴 수 있느냐? 아, 저는 이것이 정치적 쟁점보다 더 행정적인. 중대한 행정적 기술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음. 한간에서는 이번 연도에 한해서 좀 많이 늘렸다가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줄이면 안 되냐고 하는데 이렇게 아. 되면 나중에 되면 2호 학번이라고 하는 특수한 세대가 그러네요, 갑자기 또. 의사들이 확 늘어나다가 아. 또 줄어드는 이런 아하. 것까지 감내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과연 이 부분이 과연 입시와 관련해서 해결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크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쟁점이 싶습니다. 되겠네요. 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배수진 치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린 물러나지 않겠다. 근데 최종 배정이고 아직 확정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5월달에 확정인데 사실 예를 들어 충북대가 49명인데 200명으로 늘어나거든요. 총장은 좋아하겠지만 의대 교수들은 우리가 어떻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5년 뒤에 다시 49명으로 갈 거냐 애매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협의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봐요. 근데 대통령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내가 밀고 나갈 거야라는 거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말대로 100점이 아니라 70점, 80점도 괜찮거든요. 성과인데 지금 보면은 그냥 글로 막 나가는 것 같아서 혹시 모르죠. 근데 또 막판에 어떨지. 예. 예, 또 이 쟁점 역시 2부에 의사 출신 또 비대위원장이 오시니까 총괄선대위원장이군요. 그 얘기 또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